해체업체에서 철거하고 공사업체 다시 설치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멘토님이랑 요거 그냥 처음부터 좀 잘해서 철거 없이 한 번에 쭉 갈 수 없냐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해체업체에서 원하는 그 스타일과 공사업체에서 원하는 게 좀 달라서 결국에는 어, 따로따로 하게 됐고요. 공사 시작할 때는 이렇게 천으로까지 다 가려놓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6월 21일이었고요. 자, 현장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한 번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공사 도와주신 이제 분들인데 이분들이 공사 기간 내내 늘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 가면은 뭐 두 명 있고 어떨 때 가면은 되게 여러 명 있고 달랐어요. 근데 이날 보내준 사진 보시면 한 절반 내진 그 이상이 좀 외국인 분들이었습니다. 7월 4일에는 이제 크레인까지 와서 이렇게 H빔을 공장에서 만들어 H빔 설치하는 거고요. 기둥도 세우고 보도 세운 거죠. 그죠? 보도 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공구리 친다고 하더라고요. 공구리.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일본말로 공구리라 하고 이제 정식 용어는 콘크리트 타설한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저렇게 쇠로 된 데다가 시멘트를 쫙 뿌려서 요렇게 이거 그냥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이게. 음.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났고 이쯤 되면은 이제 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기성금 입금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제 1차 중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월 10일이 되니까 한 달 동안 또 뚝딱뚝딱 하시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금방금방 하시더라고요. 유리까지 끼웠고 이게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2차 기성금도 바로 입금했는데 전후를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창을 좀 더 크게 최대한 뚫을 수 있는 대로 뚫고 이제 이거를 더 크게는 뚫으면 구조적으로 이제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요 정도까지만 뚫을 수 있어서 뚫었고요. 그 다음에 간판 같은 거 달 만한 위치도 마련을 했어야 됐고 뭐 그런 그리고 창문 같은 거는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왼쪽 사진 보면 가위스토커 미용실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에 있던 건데 저 시대에는 저렇게 좀 저것도 일종의 폴딩 도어 비슷한 거였는데 저런 유리가 또 저렇게 저런 창문이 유행이었고 요새는 저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 세입자들이 트렌드에 맞게 이제 핫한 게 뭔가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게 다를 텐데 원상 회복을 또 누가 봐도 쉽게 누가 어떻게 말해도 쉽게 이제 인지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창으로 그냥 했습니다. 음. 그래서 기성금 입금했고 이제 저렇게 외관이 좀 예쁘게 나오니까 이제 임대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1층 원래 원부동산 있던 자리에 어, 외국인 부부입니다. 여자분은 한국 사람인데 남아공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고 남편분은 백인 미국인이셨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한국말을 좀 잘하시고 특이한 조합인데 근데 좀 예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티셔츠 카페 하신다고 해서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에는 이제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는 그런데 왜 주택이 나왔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멘토님 맨날 강조하신 거죠. 6월 1일이 재산세 기준이다. 그래서 그죠? 6월 1일까지 대수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이미 집은 다 대수선은 그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이었고 지분 이미 다 멸시를 했는데 왜 이거를 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대수선이 끝나고 그 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이 완료되고 나서 그게 등기도 되고 건축물대장상에 이제 공부상에 표현이 돼 있어야지 이게 안 나오는 건데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 돈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은 원래 네일샵 있던 자리에 이제 옷가게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10월 2일에는 이제 카페 사장이 또 음, 이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했다고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왜 약속한 돈을 다 안 주냐 이거죠, 그죠? 이제 뭐 계속 더 달라 해서 이게 참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걸 해서 하고 있고 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또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차 문의 들어오는 거 멘토님께서 많이 받아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뭐 상의하고 하던 차에 이제 건물 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CCTV를 설치했어요. 저기 한 군데만 단 건 아니고 계단실이랑 뭐 옥상이랑 군데군데 한 8개 정도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옥상에가 좀 제일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워낙 옥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고이고 뭐 낙엽이 그 배수구를 막고 이런 일이 있어서 멘토님이 저 이제 끌고 가서 뭐 망치로 뭐 부시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도 거기에 되게 좀 잘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관리하기 쉽게 구멍 여기저기 뚫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멀리 있다 보니까 항상 빨리빨리 갈 수가 없어서 옥상에도 CCTV를 2개를 설치해서 물 빠지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9일엔 또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뭘 취득했냐고 하니까 대수선한 건물을 취득한 거래요. 그래서 공사 끝나면 이제 취득세를 내야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이때는 이제 그 카페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뭐 별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도 도와주셨는데 미르님한테도 질문하고 해서 도움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어, 10월 17일 날은 이제 2층에 마라탕 집이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됐고요. 이분들은 이제 뭐 한국말은 하시는데 중국 출신의 좀 나이 있는 부부셨고 한국말이 좀 어색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해프닝이 있었는데 굳이 이제 자기들은 대륙의 스타일로 이제 뭐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다 필요 없고 하루에 계약날 다 주겠다라고 해놓고는 OTP 안 가져와서 계좌 이체 못해서 한 두세 시간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긴 했었습니다. 결국엔 다 됐고요. 12월 17일 날은 마침내 정화조 청소를 한번 했는데 이제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숙제였는데 뭐냐면 어, 이전 건물주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걸 매도한 건데 이 자녀분들은 전혀 건물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화조 이런 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 정화조가 매도하는 사람도 모르고 정화조 청소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구청에도 물어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 정화조 청소 업체 중에서 이제 여기랑 연락을 해서 여기서도 제일 베테랑이시고 이제 이런 거 잘 찾는 분이 되는 스케줄로 다 잡아서 이날 와서 이제 몇 시간이 걸리든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분이 역시 베테랑이셔서 금방 찾으셔가지고 정화 청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법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네, 또 한 340만 원 냈고요. 근데 이제 12월 26일 좀 황당했던 게 12월 26일 기준이고 하루 늦을 때마다 가산세가 붙는데 받은 게 이미 1월 9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궁금한 없으시면 게 많으실 텐데 제갈님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궁금한 거가 지금 생각 안 나면 뒤에 마지막 끝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이게 단순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박소님 같은 경우도 정말 무슨 뭐 고시 공부에 못지않게 이 건물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간평에서부터 다양한 지식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서적 저서적도 확인도 하고, 실제로 뭐 책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정화조 같은 문제도 지금 보면은 정화조를 정리를 청소를 하시는 분하고의 얘기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건물이 부동산의 정점에 있는 꽃이다.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다 모르면은 못하는 거고, 알면은 속속들이 알면은 잘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서 이 건물 투자의 의미 나오기 전에 지금 음. 세 가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들을 좀 다루시면 좋은데, 의시아님 다루셨네요. 의시아님이 투자 가능 금액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서 월세를 살았다. 저희 어, 이거 헷갈리니까 그 네네. 멘토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은 네. 의샤님이 남겨주신 요 카톡방에 방에 남겨주시고 네, 쭉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질문은 여기 줌 채팅에다 남겨주세요. 그냥 질문은.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보고 마지막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어,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어, 리모델링에 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물어보셨는데, 저 책에서 보고, 뭐 저런 책을 찾아보고, 뭐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부딪혀봐야지 아는 거라서. 지금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의 상당수는 결국에 부딪히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한 리모델링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게 100이라면은 뭐 한 사전에 90이나 100을 알고 내가 접근을 하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해봐야지 아는 거고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라면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막 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되게 힘듭니다, 이게. 네, 멘토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고, 건설하시는 분이 되게 이제 좀 질안 좋은 분들도 있었고요. 미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봤으니까 뭐 또 나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또 그래도 할 거잖아요.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물건을 사야죠, 이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키토키님께서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중 문제가 3층의 내력벽의 하중 문제가 컸었나요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는 제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구조 안전 점검하는 구조 설계사 분들이나 그런 해체 업체에서 해체 그 계획서 세우는 그런 분들이 어 그 보고서를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수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알 수 있고 그런 분들도 그냥 딱 봐서는 이거 괜찮네 안 괜찮네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서 하고 한 한 달 정도 계산해보고 뭐 하고 하더니 이제 이건 하중 문제가 좀 큰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층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낮은 층인 건 맞고요. 지하랑 3층이 저희 건물 제일 낮겠죠. 근데 비용은 3층에 제일 많이 든 것 같은데 굳이 3층까지 해서 다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였어요. 뭐 아니면 도. 뭐라도 좀 예쁘게 하려면 반드시 그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배관이나 모든 게 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전선도 엉망이고 그 전에 그 건물주 할아버지가 되게 고약한 사람이었대요. 되게 지독하고 고약한 사람이었다는데 건물 내 전선에 이런 것도 막 어디 어디 구멍 많이 뚫어가지고 정말 거미줄처럼 이렇게 희한하게 해놓고 해가지고 그 뒤에 사람은 이거를 뭐 어떻게 고치거나 할 때 예상도 할 수 없는 좀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네, 화재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대로 쓰면은 제가 컨트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랬습니다. 다 요유인된 사람님이 질문하신 거에서 다 다른 데고요. 건축사는 880 들었고요. 감리비는 여기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감리비는 또 따로 한 얼마 들어? 한 1600인가? 뭐 얼마 든 것도 있고요. 뭐 리모델링 다 해서 5억 좀 넘게 들었어요. 시공사 선정은 멘토님이 그저 발로 뛰면서 성수동 일대를 발로 뛰면서 이제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인 업체들을 여러 개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전화 다 돌리고 같이 현장에서 멘토님이랑 같이 미팅하고 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골랐어요, 저희가. 미팅을 다 했어요, 실제로. 아, 이게 설계비가 저렴한 건가요, 이게? 저렴하게 든 편에 속하고 앞전에 뭐 지금 고통이 세서 중간에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설계비 2천 넘게 부른 곳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 워낙 4천 부른 데도 있었고, 그죠? 네. 음 그런 맞아 사천도 있었고 예. 근데 본질을 잘 깨뚫지 못하고 이제 뭐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게 또 사실이었고 그때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냥 좋게 좋게 다 그냥 하는데 건축사님이랑 뭐 해체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다 이게 연계돼 있는 데라서 뭐 저쪽은 다른 데랑 있으면 설계비는 더 비쌌는데 뭐 다른 건 더 싸고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대충 다 비슷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 또 이어서 할게요. 또 질문 생각나시면 여기 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투자의 의미를 저도 이제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공부도 더 하고 이제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 어떤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로 했다기보다도 요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크게는 있었지만 디테일한 건 저도 이제 하면서 더 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볼게요. 이제 흑도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멘토님이랑 같이 쭈님이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또 찍어 주셨어요. 되게 잘 찍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자, 참고로 제가 법인 만들 때도 이 흑도님 강의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흑도님 강의도 좋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밑에 댓글에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어, 이게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다들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따와 봤어요. 어떠세요, 이거? 초박임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1년에 월세가 한 달에 1000이라고 치고 대충 한 1.2억 정도가 나와도 27억 이 정도 돼서 수익률 4%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고 뭐 4대 보험비 뭐 해적왕이라는 분은 4대 보험비 유지 관리 공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다른 투자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어 이런 생각은 다들 정말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과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좀 바뀌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 돈은 더 들었어요. 돈은 더 들었고 이게 멘토님이 이제 잘 임차를 잘 맞춰주고 계신데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차지 않았고 결국에 1000만 원은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 요새 경기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4%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좋은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문자가 저한테는 매일매일 와요. 어떻게 제가 개원을 하고 나서는 이런 문자가 정말 거의 오늘 아침에도 왔거든요. 수익률이 이런 거 10%, 12%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런 거는 투자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를 건물 하나 사느니 이런 걸 여러 개 사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건데 문자가 와요. 그죠? 근데 문자 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게 이제 되게 이거 왜 이러지? 딱 이렇게 생각을 딱 정하기가 어려운데 계산을 대충 해보면 저 세 문자 중에 가운데 거 이마트 24 편의점이 5년간 임대된 요 케이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 오른쪽에 해놨죠. 8.5억이고요, 매매가가. 보증금 1억이고 월세가 한 달에 500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하면은 수익률이 8%인데 대출을 끼면은 12%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게 안 좋다고 어, 생각하기가 좀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각해보면 이래요, 근데 현재는 8%인데 수익률은 실투자금 분의 월세 수익이죠, 그죠? 그리고 실투자금 여기서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건데 대충 매매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률이 높으면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거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서로 살려고 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근데 월세 수익이 막 갑자기 막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럼 수익률이 분모가 커지니까 8%보다 수익률이 낮은 값으로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면은 뭐 다른 은행 예금이나 뭐 채권이나 다른 어떤 투자 수단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많이 비슷해지거나 낮아지면은 굳이 건물을 사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또 해보면 이 상가는 만약에 수익률이 높다면 이게 이 상가 가치는 매매가는 뭐 다른 데랑 비슷한데 여기 장사하는 임차인이 좀 유독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내거나 또는 호구 잡혀서 돈을 많이 내는 걸까? 아니면 월세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인데 매매가가 낮아서 수익률이 높은 걸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가 좀 더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어,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좋은 물건이면서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4대 보험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까요? 저희는 법인 투자고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빵원 나옵니다. 빵원. 그 다음에 유지비는 물론 리모델링비가 돈이 들긴 했는데 뭐 딱히 들어갈 게 없고 관리비는 이제 임차 계약할 때 멘토님이 잘 매겨주셔서 관리비는 따로 받아요. 그래서 그 뭐 CCTV 돌리고 이런 것도 다 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실은 뭐 멘토님이 해주시겠죠, 그죠? 별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멘토님한테 부담을 드리는 정도,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요 수익률 얘기할 때 이 맥락에서 매수하자마자 남는 게 많은 물건은 좋지 않은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제 건물을 사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이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비싸게 매도해서 생기는 매도 금액과 제가 산 매수 금액의 차이, 양도 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월세 수익을 얻으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아까 댓글에서도 이제 한 게 월세 뭐 얼마 그거 받아서 뭐가 남냐라고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면은 건물을 사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수익은 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매로 되게 좋은 물건을 싸게 잘 캐치하는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좋은 물건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걸 바란 건 아니고
일단 낮은 수익률이 유지되다가 큰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길 기대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간단한 수식을 보면 결국 매매가분의 월세 수익인데 시간이 흐르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월세는 상승을 합니다.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인플레이션만큼 매매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낮게 유지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분자만 커지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분자가 커지는 만큼 분모도 커지면 수익률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건데 좋은 물건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수익이 올라가는 만큼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이 되는 거죠. 요거를 노리고 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되게 이거를 헷갈렸는데 인플레이션이면 물가 상승 이렇게 저희가 많이 검색해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물가 상승이라고 해버리면 되게 헷갈리는데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원래 20세기 초까지나 이럴 때만 해도 그런 물가 상승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통화량의 확장이었대요. 원래 의미가.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의 감소고요. 인플레이션에다가 물가 상승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된 거는 뭐 케인즈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통화량이 확장한다고 꼭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가가 상승하는 통화량 확장과 그게 딱 정확히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 경제 시스템에서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통화량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하락했던 적은 거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워키토키는 이거 들어보시면 이제 결론은 되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제 건물 사례에다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등기 보면은 전에 그 돌아가신 안병희 할아버지께서 56년에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멘토님이랑 저랑 같이 들은 게 이 안병희 씨는 돌아가셨고 이분의 부인이신 그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30만 원 정도 주고 땅을 샀다고 했었거든요. 56년도에. 뭐 정확히 30만 원인지 뭐 27만 원인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충 30만 원 주고 샀는데 저한테는 2023년에 30억에 팔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23억 천에 매매가 됐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그 차이가 약 1만 배 큰 금액에 팔려고 했던 건데 약 7천 배 큰 금액에 판 거예요. 대략 한 70년 정도, 60년, 70년 흐른 동안에 사실 땅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7천 배나 오르나 이게 되게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뭐 10배, 20배도 아니고 뭐 어떻게 7천 배가 오르지 이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통화량 증가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통계청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잘 맞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디테일하게는 틀릴 수도 있고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대략적인 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M2, 그러니까 광의통화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최근 데이터밖에 없어서 1956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1956년께 데이터가 이때 전쟁 직후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다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했어요. 처음에 보이는 국내 총생산은 GDP죠, 그죠? GDP고 밑에 있는 1인당 국내 총생산, 총소득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봤는데 1956년과 2023년만 뽑아서 봤고 요거를 엑셀로 옮겨서 어 2023년 가격과 1956년 이 수치를 비교해 봤는데 23년 수치를 56년 수치로 나눠 보니까 어 국내 총생산은 원화 표시로는 15,808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달러 표시로는 1,269배가 증가했고 뒤에 해놨나?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750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7,000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오른 만큼 대략 오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기한 게 GDP가 원화 표시로는 15,100가 올랐는데 달러 표시로는 1200,
200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달러로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근데 유지되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달러 먼저 찾아보니까 이거는 FRB 그냥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FRB M2 자료인데, 그냥 저 왼쪽 아래 보면은 저게 1958년인가부터 있는데, 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상승했어요. 코로나 때는 엄청 많이 늘어났고, 하여간 계속 늘어났어요. 화폐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졌겠죠, 그죠? 어,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책들은 델방에서도 한 번씩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읽어보니 좋아서 추천을 한 건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뭐, 처음에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였다가 미국의 뭐 달러로 됐고, 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는데, 결국에 1914년 이후에 달러화랑 파운드화랑 전부 다, 둘 다 골드랑 대비하면은 90% 이상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95%라는 게 전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화폐라는 게 이제 골드가 제일 중심이고 거기에 패깅해서 달러가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해서 갖고 화폐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원화는 정말 어, 알트코인 같은 거죠, 그죠? 그런 참 별로 좋지 않은 달러 그 화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 달러가 아까 요 그래프 보면 달러 가치는 매년 매년 엄청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요 수치 보면은 원하는 그런 달러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 통계청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원화의 M2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더 옛날 건 없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최신 자료 나와 있는 게 24년 11월 자료가 있는데 M2가 저렇죠, 그죠? 근데 저거에 딱 그 해년마다 다 쭉 나열놓고 보니까 딱 절반인 게 2014년이었고 또 그걸 절반인 게 2005년, 2004년 온 정도였어요. 최근 20년 동안은 10년마다 원화는 두 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3년, 1989년 보면은 이때는 두 배가 되는 속도가 10년이 아니고 더 짧아요, 기간이. 뭐 4년, 5년? 뭐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원화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까지 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산 건물이 그리고 제가 산 토지가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얼마가 될지를 상상하기가 힘든데 어, 건물이 얼마가 오를까가 아니고 건물은 사실 그 자리에 토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원화가 얼마나 늘어날까, 원화가 얼마나 가치가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책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여기에 딱 제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따왔는데 통화량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모아놓고 있으면 좋지 않다. 그죠? 빚을 내서 실무자산을 획득을 하고 부채가 가치인지 가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갚으면 된다. 제 건물 케이스 같은 경우 15억이 대출인데 15억이란 돈은 지금 엄청 큰 금액인데 그게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정말 작은 금액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땅을 처음 샀던 그 안병희 할아버지는 3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30만 원은 지금의 30억 같은 큰 돈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30만 원을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이 시점에 30만 원이면 그냥 한 달 용돈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어, 건물을 샀고 그거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유지돼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수익률을 얘기할 때 매매가분의 월세 수익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매매가는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해서 얼마에 매수했고 지금 얼마에 매수했어요? 지금 월세 얼마 나와요?라고 하는데 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제가 산 매수가 그게 뭐 27억이든 30억이든 그게 있고 나중에 찰 매도가 가지고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달라요. 그 시점이 다른 두 개의 수익률을 늘 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현재는 당연히 월세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당연히. 근데 제가 산 매수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월세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매수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지금이 그게 4%든 3%든 무조건 올라갈 일만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월세가 올라가는 만큼 수익률이 유지되면서 또 다른 매매가, 그러니까 매도가를 제가 올리겠죠, 그죠? 제가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매도가를 올리면 양도 차익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익률이 또 높지 않겠죠. 근데 저는 그때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오류가 보통 있기 때문에 회의적인 어떤 댓글을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수익률도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만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은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 있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표를 만들어 봤는데 어, 수익률은 그냥 4%로만 그냥 픽스를 해놨고요. 이걸 변동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픽스를 해놨고 그 다음에 월세 수익률이 현재 1.2억인데 그죠? 4%라고 하면은 지금 30억이죠. 그죠? 이게 매년,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를 1, 2, 3, 4, 5, 6, 10개 시기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를 1년씩 해서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마다 갱신이 되니까 2년씩으로 해서 20년 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 번 그 시기가 지날 때마다 2%씩 상승을 하면은 매매가가 30억에서 저렇게 올라가고요. 5%씩 올라가면 저렇게 되고 7%, 10%면 저렇게 돼요. 10%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한 5%씩만 올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게 되면은 5%보다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10년이든 20년이 들고 있게 되면은 저런 금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인데 그때가 되면은 화폐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거를 이렇게 글로 또 조금 써놨고요.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한 10년 이상 들고 있게 되면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게 될 때 그때 23억이라는 돈은 그리고 15억이라는 대출은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낮고 수익률이 높은데 좋은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왜 내놓겠어요, 시장에, 그죠? 매도인은 그런 걸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어서 매수가는 낮지 않고, 그죠? 비싸게 사자는 말은 아닙니다. 낮지 않고 수익률은 높지 않은 그런 거를 사서 시간을 태우는 거죠, 그죠? 시간을 태우는 선택을 한 거고,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본은 타임을 태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잊기도 힘든, 잡기 힘든 물건을 이제 잡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일단 확실한 걸 잡고 타임을 보내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파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대부분의 이 투자의 가치는 토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토지에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꼭 할 필요는 없고 뭐 되게 권장할 만한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면 이걸 하면은 임대료를 한번 대폭 올릴 수도 있고요. 어, 명도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을 한번 바꿀 수 있죠. 그죠? 임차인 자체가 전에 있던 임차인과 지금 임차인은 좀 수준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 그냥 매출 오르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전환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임, 월세도 좀 더 나오고 딱 봐도 컨디션도 좀 더 좋아 보여야 그죠? 당연히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더 쉽게 혹 하겠죠. 그죠? 이게 뭐 속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할 때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대출이 있고 한데 월세가 최대한 많이 나와야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더 수월할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상태가 나쁘지 않아야 그런 유지 관리 면에서도 부담이 덜 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일단 이뻐야 눈에 보이고요.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매도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매도 호가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결국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 어, 저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님이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제가 이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봐보면 진짜 꼼꼼하게 기록을 진짜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익히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냥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예. 근데 건물주가 되려면 머리만 좋아가지고는 진짜 건물주는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같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물건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곰곰이 이제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이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그 답변을 이렇게 쓰셨는데 아직 못 쓰신 분들은 답변을 좀 쓰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박수님이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나는 이 세 가지 답변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채팅창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 한번 먼저 질문을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외장재는 어떤 재질인가요? 여유 있는 삼님께서 외장재는 어떤 재질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어, 외장재는 소위 갈바라고 하는 거예요. 갈바. 약간 쇠판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갈바로 싸고 쇠판으로 싸고 이제 페인트를 뿌린 거죠. 저기다가 뿌려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간평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요? 내용보다는 그냥 땅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 네.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 심사를 할 때 기대되는 월세 수익 같은 것도 이제 RTI 계산에서 다 이제 뭐 작성하긴 했는데 결국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더라고요, 그렇게. 음. 옆에 땅 대비해서 이 땅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 그리고 이 땅이 어디 위치에 놓여 있느냐, 땅 붙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뭐 외부에다가 건물이 좀 낡은 경우는 엑스테리어라고 해서 쫙 두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딱 그 지정한 데다가 그냥 흔히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약간 진회색으로 이렇게 바 이렇게 한 다음에 글씨 하는 거 정도? 음. 그것만 건물주의 허용을 할 역할입니다. 역할. 생각입니다. 예, 건물주가 그런 거 전체 외관의 통일성, 그리고 내 건물을 어떻게 훼손이 안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네, 뭐 고민을 해야죠. 네, LED 띄우 이제 뭐 경광 조명 이런 거는 이제 네, 불가입니다. 네. 그거는 무슨 뭐 대단한 게 있는 거 그냥 제 맘입니다, 그냥. 네. 제 맘. 건축주 마음이죠.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래서 간판 같은 경우 외부에 그렇게 뭘 휘황찬란하게 많이 하고 싶잖아요. 임차인은 당연히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통창으로 창이 크게 돼 있으니 그 창에다가 안쪽에서 LED를 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차피 그게 간판법에 다 어긋나는 거고 신고하면 다 철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K님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이 물건처럼 리스크 없는 거 찾아달라고 한 사람 반성해야 돼요. 리스크 없는 건 없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죠. 네. 리스크 없으려면 그냥 은행 예금 해야죠. 은행 예금. 5천만 원 이하로. 그죠? 미분당은 어차피 할 수 없었겠네요. 법인 소재지. 법인은 화성으로 해서 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어야 돼서 그 중에 하나를 골랐고, 그 중에서는 이제 예둘님 사무실로 했습니다. 예둘님께서 그 소호 사무실 하셔서, 네. 자, 이제 질, 법인 사무실 하게 되면 예둘님 사무실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우편 같은 거 오면은 다 뭐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사진 찍어달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네. 강의 관련 질문은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모자란 질문은 저기 뭐야, 오프라인에서 박수님을 대면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은 또 얼굴 보면 생각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프에서 추가적인 더 질문을 하고, 자, 그 톡방에 1, 2, 3번을 으쌰님부터 해가지고 100억 부자님까지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한번 쭉 봐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답이랑 그 일치하는 답변이 있는지. 예. 자, 으쌰님 1번 답 투자 가능 금액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 2번 샀을 때 왜 이런 썩은 거 샀어 리모델링해 우와 예쁘다. 3번 썩었어 질문 눈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연인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집에 깔고 있는 돈이 있으면 대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대출을 건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2번 낡은 게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저거 아빠 거야. 3번 3층 주택 부분은 상가로 변경해서 근생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왜 월세를 살고 건물주가 되었을까? 월세 수익을 통해 집을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이 마침 괜찮은 가격에 나와서. 2번 건물을 사고 8살 딸과 건물을 봤었을 때 8살 딸은 건물 보고 어떤 말을 했냐. 아빠 왜 이렇게 못생긴 걸 산 거야? 왜 나는 리모델링을 결정했는가? 사거리에서 제일 가시성 있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월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행객님 1번 수익의 단위가 달라서. 2번 우리 여기 살아야 돼? 여기 사는 거야? 3번 랜드마크가 되고자. 병아리 청년님 1번 답 좋은 입지의 물건을 잡느냐 아파트 거주를 안정성을 잡느냐라고 봤었을 때 좋은 입지의 물건을 잡는 거 더 좋다고 판단해서. 2번 이거 아빠 거야. 3번 건물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해서 적당하게 하느니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100억 부자님 1번 목돈의 재투자. 월세는 나오는 돈으로 내 돈으로 안 할 수 있으니 결국 내 돈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다. 2번 이 건물에서 뭐 할 거야? 3번 리모델링 왜 했냐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건물과의 차이점 특별함을 주기 위해. 월세를 더 받기 위해. 나중에 건물을 팔아도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고쳐 쓰는데 돈 더 많이 들 것 같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요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가장 가깝고 정리해서 세 가지 답변을 멘트를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 제가 이거 발표 막바지에도 이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여기 뭐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를 하는 거든 아니면 지금 임차인을 이제 받는 거든 이 근처에 건물들이 다 좀, 예쁜 게 없어가지고 최대한 좀 더 예뻐 보이는? 네. 그래서 진한 화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성형을 한 거죠. 그죠? 어쨌든 예쁘게 해서 좀 시선을 끄는 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다음 의샤님께서 이제 뭐 질문 아까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흰색으로 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흰색으로 한 이유도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깔끔해 보이고 거기 여대 앞이기도 한데 여자 대학교 그 여대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어도 젊은 여자분들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살아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탈 수는 있는데 뭐 비 오고 하면은 다 씻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임차인 중에 뭐 누가 정말 이상하게 써서 뭐 얼룩이 진다거나 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제가 건설사 사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그냥 페인트 뿌리면 쉽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바로 하면은 뭐 정 안 되면 그냥 갈바 그거 뜯고 쇠판 다시 붙이고 페인트 칠 또 하면 되는 거라서. 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건물이 정말 많이 낡고 하는데 뭐 그렇게 수리도 좀 하기 싫고 이러면은 그때는 세입자들한테 엑스테리어 하는 거를 허용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알아서 예쁘게 다 감싸고 하겠죠. 음, 그 다음에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어,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걸 답을 하려면 그런 질문이랑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는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 투자를 통해서 매달 돈을 벌 거냐? 그죠? 그게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돈을 버는 거는 다른 걸로 하고 내가 번 돈을 이거를 가치를 잃지 않게 유지할 거냐?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치 유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뭐 원화가 어떻고 뭐 이랬는데 달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벌어들이는 원화는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이스크림. 가만히 받아서 가만히 두면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냉장고에 넣어야죠. 냉동실에 넣어야 되고 그 말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그 에너지가 현실에서 이제 재테크를 위한 노력이겠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늦은 시간에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노력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야만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그렇게 봤을 때 가치를 제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제일 코어가 땅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땅이 중요하단 말은 들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었는데 감정평가 보고서 제가 이야기도 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결국에 되게 중요하고 어, 내가 내가 벌어들인 현금을 땅으로 빨리 바꿔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어, 더 강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월세를 살면서도 건물주를 하게 된 게 건물이 사실 아니고요. 토지주가 된 거, 토지주. 아파트를 사면은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건 대부분 건물에 아주 예쁜 집, 그죠? 신축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집의 가치고 거기엔 땅은 정말 조망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 뭐 강남 아파트 이런 건 오르기는 하는데 뭐 그게 땅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질문은 이제 뭐 어제 멘토님하고 나눈 얘기는 이제 건물을 딱 보고 딸이 딱 했던 어떤 첫 마디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딸이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애가 그냥 처음에 사자마자 리모델링 전에도 봤고요. 그 썩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 다 보기도 했고 리모델링 하는 중간에도 가서 봤고 리모델링 후에도 봤어요. 애가 봤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걸 보고 나서는 어 그냥
신기하게도 이제 뭐가 예쁘다 어쩌다가 아니고 어 여기 사람 많이 와?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 많이 와? 뭐 누가 들어와?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약간 이 신도시 이런 데인데 구분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대 매매 딱지가 붙어 있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걸 맨날 물어봐서 저도 대답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여기 건물에 가도 그건 임대 매매가 붙어 있죠. 저희도 문멘토 공인중개사에서 임대 매매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 아직 뭘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말을 해준 게 어, 이제 키즈 카페 가면은 돈을 내지 않냐. 한 2시간 놀면은 2만 얼마 내지 않냐. 그래서 장소를 사용하면은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줬고 한 달간 빌려서 장사를 하는데 월세를 못, 그 임대료를 못 내면 망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안 망하려면 어떻게? 라고 물어봐서 사람이 많이 와야 돼라고 하니까 요새 이제 오늘 가게 식당이나 어디 갈 때마다 아빠 여기 망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물어봐서 사장님들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좀 민망할 때도 많은데요. 이제 그런 아주 그냥 어, 개념이 조금은 생겨서 사람 많이 와? 뭐 어떤 거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고 그다음 2층에 이제 마라탕 집 받았다고 하니까 마라탕이 뭐야? 이러고 이제 마라탕 먹으러 가보자 뭐 이러고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전적인 것도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경제 교육을 책으로 하긴 힘들잖아요. 저도 크면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해서 그런 게 항상 좀 아쉬웠는데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됐죠, 그죠? 음.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이 오늘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더라도 후기 쓰시면서 마지막에 후기 다 쓰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쓰시면 후기가 이제 박수님이 보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이제 달 수도 있으니까 후기 쓰면서 질문을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준다는 거가 정말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대로 된 건물주 내지는 땅을 가진 사람으로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은 서로 시너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과 귀한 시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단순하게 건물을 샀다라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의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방법, 그냥 단순히 직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갈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위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냥 책으로 된 공부가 아니라 실전을 겪으면서 쌓아가는 공부를 할 때 잃지 않는 자산을 얻게 될 거고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타산지석이란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나 혼자 똘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미미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에 분명히 감동 안 받으신 분은 T입니다. T. 예, 대문자 T. 감동을 안 받았으면. 근데 이제 감동을 받았으면 F고요. 예. 어쨌든 T나 F나 팩트적으로 후기를 남기셔도 좋고 감동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기셔서 결국에 글을 남긴다는 거가 오늘 이 느낌에 대해서 본인을 위해서 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신 박수님께 꼭 박수와 그 우리 소리로 그 박수 낼 수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티도 감동받을 수 있고 우리 제갈님은 이미지로 박수를 쳤습니다. 자, 오늘 그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 궁금한 점은 오프에서 만나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제 긴밀한 얘기는 오프에서 만나는 게 더 진솔한 답을 해주실 수 있겠죠. 제가 읽어봤을 때는 미리님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 가실 때 만나서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또 서로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님 한마디만 하시고 끝내시죠. 뭐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